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중에 한 가지는 저금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가격 떨어지고 코인 가격 떨어지고 요거는 뭐냐면 가정에 불과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끔 시장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지 빠지는 이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자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미국 증시 보셨어요? 자, 보면서 얘네들은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은 좀 많이 빠졌네? 한눈에 딱 보이죠? 어디에서 어디 자금이 이동했을까?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필수 소비재들 있죠?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얘네들은 매수세가 셉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들 있죠? 선택 소비재. 얘네들은 던집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산이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 지금 당장 비트코인 상승을 우리가 희망을 걸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단기적으로. 위험성 자산 시장에 있던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 세계 안전자산 시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실 언제부터 움직임이 좀 파악이 될 수 있었냐면 작년 12월 18일 이때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못할 것 같습니다. 지연해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하고요. 물가가 튈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쉽사리 못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인상.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받는 자산이 누굴까? 위험성 자산 시장이죠. 얘네들이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근데 금리를 못 내리겠다는 거는 얘네들도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 가격이 먼저 선제적으로 올랐고 최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채권 시장으로 자본이 움직이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800억 쏟아진 미국 국채 살 사람이 없다. 작년 5월달 기사입니다. 24년도 중반기 기사예요.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이 국채를 찍어내는데 살 사람이 없어. 전 세계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굴까요? 첫 번째, 일본이죠. 미국 국채 보유기. 원래는 중국이 가장 많았다가 20년도 기점으로 역전됐어. 일본이 가장 많죠. 근데 그 일본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통화 정책을? 기존에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지네가 찍어낸 국채를 지네가 매입을 해.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줘. 그래서 아베 총리 때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 미국 국채로 돌아갔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사줬어. 근데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붙기 시작했네. 야, 돈을 찍어서 그동안은 소비를 안 하고 막 다 저축을 하고 저금 들어가고 금고에 들어갔는데 팬데믹 이후부터는 신기하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부터는 일본도 소비를 하기 시작해. 일본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럼 볼게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전만큼 돈을 못 찍는다는 얘기겠죠. 국채를 찍어서 그 국채가 지네들 뭐 주식도 사주고 지네들 국채를 사주면서 그 돈들이 미국 국채를 사줬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건 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미국 국채를 못 사준다는 거죠, 이제는. 그럼 볼게요. 미국 국채를 못 사주면 점점점 이렇게 많다가 줄어들겠네요. 미국은 국채를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준 1등 고객이 나 이제 좀 힘들어. 금리 올리잖아. 못 사준대. 그럼 누가 사줘? 2등 고객한테 봤더니 중국. 점점 줄이고 있네.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 중국이 지금 실제로는 미국의 국채를 막 매입하고 있다. 요 분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거는 시간 되면. 우리가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 중국이 던지고 있죠. 그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미국 채권들, 자금들 동결시키니까 반미 국가들 뭐 튀르키예, 미국, 뭐 러시아 이런 애들 미국 국채 다 던져. 안 사. 그리고 금을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냐?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또 주체 한 가지 연준이 있죠. 연준은 어때요? 오히려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죠. 팬데믹 때 미친 듯이 사주면서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유동성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두 번째, 전 세계 해외 중앙은행이 되겠죠.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 사줄 수 있을까요? 힘들죠. 걔네들 지금 자국의 경제 상황이 힘든데 국채를 어떻게 사줘? 오히려 국채를 던져서 지네 환율 떨어지는 거 방어를 해야겠죠. 세 번째, 미국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어땠어요? SLR 법안 통해서
미국 은행들 국채 못 사게끔 막았죠. 2023년도 상반기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무너졌어요. 횡령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 뜻은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위험했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행들 규제가 심화돼야겠죠. 아,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못 사줬네. 그럼 미국은 국채를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미국 최대 수출품. 근데 사줄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내가 만든, 내가 찍어낸 국채를 누가 사줘? 수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볼게요. 최근에 지금 미국 국채 재무부 경매 입찰 어떻죠? 상황이 좋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갖고 왔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채권 가격이랑 채권 금리는 반대로 간다는 거.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 4.2까지 떨어졌네요.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장기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올라갔다는 거죠. 코인이슈님,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미국 주식 막 폭락하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 주식들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못 받는데 떨어졌네요. 4.2까지 4.8에서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네요. 그러면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미국 장기채 수요가 어떻다? 장기채 수요가 늘어났다. 올라가고 있다. 채권의 매력도가 어떻게 됐다? 이전보다 올라갔다. 채권은 어디 자산? 안전자산이죠. 아, 우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구나. 채권 금리가 떨어졌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트럼프랑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내릴 거야. 연준 금리 동결 잘했어. 우리 달러 강세로 갈 거야. 근데 이거는 내릴 거야. 이게 뭐죠, 여기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뭔가 있는 거 마냥. 진짜 떨어졌네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 형님이 10년물 국채금리 내릴 겁니다. 그 얘기한 게 아마 2월 초 중순이었을 겁니다. 얘기하고 나서 지금 4.8이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떨어졌죠. 실제로 떨어졌네요. 그럼 볼게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되고 있나요? 자기네들 10년물 국채금리 내린다고 했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 이유가 뭐죠? 지금 시장에서 얘네들이 떨어진 이유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경제성장 둔화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경기 침체예요. 아, 미국이 경제성장이 꺾였네, 경기가 침체되겠네, 우려심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 경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뭐 사야 돼요? 채권 사야죠. 장기채.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떨어지죠. 자, 그럼 방금 우리 앞전에서 트럼프랑 베센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잘하고 있는 걸까?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중에 한 가지는 저금리예요.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리 인하예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 떨어지네요. 무슨 이유들 때문에? 경기 침체 나올 것 같아. 경제가 둔화될 것 같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미국 국민들은 소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한국 경제 힘들 것 같아. 중소 자영업자분들 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소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지갑을 잠가야겠죠. 바지 쪼그리 붙들러 매야지. 소비가 줄어들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고 소비가 하락할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를 낮출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어. 10년물 국채 금리가.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돈다는 건 그만큼 물가도 빠진다는 거죠. 소비를 줄이고 물가가 빠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면 연준은 그때 등판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겠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인장한테 했던 정책 스탠스는 뭐였냐면 야, 금리 내려. 다이렉트로. 안 내려? 너 자른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2기 때는 당연히 머리를 굴려야죠. 능구렁인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끔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그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더라도 시장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식 가격 떨어지고 코인 가격 떨어지고 요거는 뭐냐면 과정에 불과해요. 무슨 과정?
트럼프의 금리 인하, 경제 활성화 과정에. 근데 이마저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사고예요, 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가 않아. 근데 주식 가격이나 코인 가격까지 떨어져. 이러면 사고라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너질지 모른다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금 효율적으로 가고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금리나 사이클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좋은 과정으로 가려면 당연히 우리가 고통을 수반을 해야겠죠.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진다고요. 실제로 그런 건지 볼까요? CME 패드워치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첫 금리 인하가 7월달, 8월달 막 얘기하던 게 지금 6월달, 5월달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 그리고 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있죠? 30년물 모기지 금리, 얘가 떨어져요. 미국의 부동산 금리랑 10년물 국채금리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동이 돼 있어요. 시장 금리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얘네들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그럼 실물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긍정적이라고. 예언 하나 한번 해드려 볼까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시게 될 겁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 자금이 미친 듯이 유입 중이다. 그리고 강남의 사모님들이 미국 채권 투자를 시작했다. 채권 ETF에 자금이 많이 쏠렸다. 한국 주식 상품 ETF 상품 중에 미국 국채, 뭐 장기채, 단기채, ETF 상품에 자금이 미친 듯이 모였다. 요거 기사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의 채권 매력도가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채권 상품으로 자본이 미친 듯이 움직일 겁니다. 그 뜻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올바른 방향성을 가고 있다는 거.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뭐 하지만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코인 가격 떨어지고 뭐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진짜 이럴 땐 T해야 돼, T. F면 안 돼, 여러분들. 막 울고불고 질질 짜면 도와줄 그게 없어. 우리가 이때 진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하락한 이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우리 코인이슈 방송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그 이유를 항상 메모하고 복습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죠?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반드시 메모장에 복습하라고. 코인이슈는 어차피 올라가고 떨어지고 나중에 그거 얘기해서 뭐예요? 뭐에 써먹으려고? 언젠간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요. 헝다그룹 파산 이슈, 상강그룹 파산 이슈 똑같이 나오죠. 자산시장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슷한 이슈나 아니면 이런 이슈들로 똑같이 나와요. 러우 전쟁 났을 때 자산시장 가격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빨리 나왔던 거 우리 알고 있죠. 중동 전쟁도 자산시장 떨어졌다가 반등 빨리 나왔죠. 아, 러우 전쟁 때 코인 이슈 얘기 듣고 메모해 놓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 이렇게 빠졌었지? 보시고 딱 대응을 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고 빠진 이유를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지금 시즌이 종료인지 내가 손절치고 나가야 되는지 끝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이 막 하락하고 뭐 힘들고 뭐 그것만 생각하죠? 정신적 치유 방송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희는 시황을 알 수 있는 방송인데요. 정신적 치유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힘들죠? 힘내세요. 응원만 보태다주고 좋은 얘기만 하는 방송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 건지, 시즌 종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죠. 왜? 시장이 빠진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빠졌는지, 이거는 장기간 지속되겠다. 이거는 반등 나오기 힘들겠다. 그래서 진짜 본질적으로 그냥 기사들이 떠들어대는 거 말고, 바이비트 해킹당해서 코인 뭐 폭락했다? 뭐 이더리움 뭐 개발진이 뭐 해가지고 뭐 해서 폭락됐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 말고, 진짜 시장이 빠지는 이유,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이 아니어도 기간적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난다? 해소가 된다? 그러면 회복되는 악재예요.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한다? 시장에서 지쳐서 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거, 상승하면 상승하는 이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자.